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19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올해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방산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아시아의 무기 군함 제조업체들 가운데 한국의 방위 산업을 K방산이라고 칭하면서 그 성장세에 주목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휴전 소식이 들리자 방산주들이 급락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교전 416일 만에 휴전에 전격 합의했는데요.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명한 것이 앞으로 방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트럼프 2.0 시대 K방산 산업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개발이 3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에 돌입할 선도지구 약 3만 6천 호를 발표했는데요.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앞으로 정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국은행이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열었고요. 올해 마지막 금통이었습니다. 이제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하했고요. 지난달에 금리를 이제 처음 인하하면서 3년여간의 긴축 기조를 끝내면서 이제 인하 사이클에 돌입을 했는데 이달에도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두 차례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한 게 2008년 그때 금융위기였잖아요. 네. 15년 만입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당초 시장에서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환율도 있고 해서 고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가계부채도 여전히 좀 불안한 면이 있어서 이달에는 한 차례 좀 동결하면서 신중함을 보일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강했거든요. 이런 예상을 깬 겁니다. 네. 하는 또 올해 내년 경제 성장을 전망치 다 낮췄습니다. 올해는 2.4에서 2.2%로 내년 성장률은 2.1%에서 1.9%로 네. 0.2%포인트씩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경기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확연하게 하느님 바라보는 현재 경기 상황은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연속적인 금리 인하로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네. 이거는 사실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을 봐도 환은의 위기감은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통방문에 보면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라는 표현, 네. 그리고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서 경기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도요. 지난달에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갔다면 이달에는 더 단언적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이 더 바뀌었습니다. 네. 또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됐다. 고용은 또 실업률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게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 통방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통방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던 수출도 하반기 들어서 둔화되고 있고 후행 지표격인 고용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타이밍상으로 보면 이달에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는 게 차기 미국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관세를 비롯해서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에 따라서 미국 연준도 지금 금리 인하에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에 들어선다. 들어서기 전에 우리는 금리를 좀 미리 한 차례 더 내려놓음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불확실성에
대처할 통화 정책의 여력을 좀 비축해 놔야 된다. 이런 필요성도 한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동결 기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내리지 못하면 만약에 다음 달 FOMC에서 미국 연준이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로 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네. 거기서는 통화 정책의 운용을 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고 그 다음 불확실성에 대처를 하자. 네. 네, 이런 방면으로 해석을 되는 거죠. 네. 자, 지난 3분기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보니까 525만 5천 원. 1년 전보다 4.4%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5분기 연속 증가세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득은 2.3%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분기 연속 증가세 이어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월 평균 소비 지출을 보니까 290만 7천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3.5% 증가를 했는데 역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니까 실질 소비 지출은 1.4%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실질 소득은 2.3% 늘었는데 이에 반해서 소비 지출은 1.4% 소비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인 거죠. 결국 이거는 내수 부진이 길어졌으니까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아직은 덜 회복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소득 격차도 더 벌어졌다고요? 네. 소득 상위 20% 가구, 그러니까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보니까 1,154만 3천 원, 6.5% 늘었거든요. 근로소득도 늘었고 재산소득, 이전소득, 사업소득 다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소득 하위 20% 반대입니다. 1분위 가구 소득을 보니까 5.4% 늘어난 118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근로소득은 3.4%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요. 사업소득도 감소했고 재산소득과 이전소득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니까 이게 5.69배였어요. 네. 그러니까 상위와 하위 소득의 소득 격차가 5.69배까지 벌어졌다라는 뜻이고 이거를 작년 3분기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0.14배 포인트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네.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1%대 저금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 다음 달부터는 좀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도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이 소득 기준을 연 2억 원 이하로 확대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완화된 기준의 적용은 맞벌이 가구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제 이런 기준을 신설한 건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결혼하기 전에 각각 만약에 남녀가 소득이 있었어요. 근데 합산했었을 경우에 아까 처음 지금 소득 요건이 1억 3천만 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례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 뒤 합산 소득도 이런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서 2억 원으로 맞벌이 가구에 한해서만 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게 2억 원이라는 기준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여전히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한 명이 1억 3천만 원, 나머지 배우자가 7천만 원이다.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뭐 남자가 1억 4천만 원, 여성분이 6천만 원이다. 반대로 할게요. 이거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분이 1억 4천만 원, 이렇든 저렇든. 네, 남성분이 6천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1인 소득 기준을 넘어가게 되기 그건 때문에 고소득으로 봐서 그럴까요? 네. 한쪽이.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총 소득은 같은데 그래도 한쪽 배우자가 1억 3천 네. 이하여야 된다. 이하여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5분입니다. 오늘 그 통방문에서요. 그 한행 총재가 이제 2회 연속 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밝혔는데 조금 더 금리 인하 얘기 좀 네. 해볼까요? 네. 이창현 총재가 이번에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선택한 배경 크게 두 가지 이유는 네. 첫 번째는 미국 대선에 네. 따른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경기 대응에 대한 부분. 네. 이 두 가지를 크게 봤고요. 기존에는 원래 동결을 해도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내려도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원래는 채권 전문가들의 전망은 인하보다는 동결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단 말이죠.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환율이었거든요. 네. 환율이 1,400원으로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인하를 해서 그러면 환율이 더 1,400원 윗대로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네. 이게 크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오늘 이창현 총재는 그것보다는 일단 경기 방어가 우선순위에 둬야 됐었고 네. 환율도 어떤 특정 가격에서 고착화되는 것보다는 빠르게 오르고 내리는 이 추세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냈단 말이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밤사이에 발표됐던 미국의 PC 소비자 물가지수를 네, 보면 소비지출. 네, 네. 예상치에 부합을 했어요. 예. 만약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거나 했으면 다음 달 FOMC에서 금리를 내리기가 좀 버거웠을 텐데 네.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다음 달 FOMC에서 일단은 그래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이번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3.25%인 기준금리를 3%로 0.25% 낮췄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4시 17분입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약 14개월간에 걸친 그 전쟁을 멈추고 전격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 효과라고도 보고 있던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승승장구하던 방산주들이 이 휴전 소식에 급락하면서 트럼프 2기 방산 산업에 대한 전망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우리 정부와 국내 방산 업체 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그 국내 방산 업계에 미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이게 이제 국내 방산 업계에 미칠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분석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일단 시장 반응을 보면 당선이 확정되면서 이제 방산 관련 그 주가가 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방산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예, 기본적으로 K방산의 질주가 굉장히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근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K방산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리 K방산의 업계 관계자분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또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제 국방, 외교 그리고 관련된 방산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면밀한 대응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왜 당선을 긍정적으로 본다고요, 교수님?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트럼프 네. 1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자국의 안보는 이제 우방국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네. 그 우방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는 주문을 한 바 있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2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제 결국은 사실 이제 K방산에 있어서는 뭐 새로운 어떤 기회의 호재로서 또 작용될 기대감이 크지만 한편으로 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그 부분은 좀 리스크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욱이 또 미국의 이제 군함을 건조하는 함정 건조 사업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선업과 더불어 군함 건조를 하는 이러한 방산의 해양 방산 분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미국의 이제 지금 함정 건조에 대한 건조 능력이 좀 과거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도 우리 K방산 중에 군함 건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러브콜을 이미 보낸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방산업계에서는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 급등하던 방산주들이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러한 트럼프 당선 이후에 K방산에 대한 뭐 전망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방산주가 급락했었고, 그 얘기가 나온 지 하루 이틀 사이에 전격적으로 휴전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뭐 트럼프 당선 선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 전략적인 휴전 배경은 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벌써 13개월이 넘어서 네. 이제 1년여 이상 이제 공방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 합의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주들이 조금 이제 주가가 주춤하면서 좀 오늘까지도 조금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휴전에 대한 합의는 60일간 휴전을 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 60일간이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6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이제 휴전 협정을 위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또 군사 대응을 하겠다라고 또 그런 부분을 밝힌 바 있고요. 네. 사실은 이러한 휴전에 대해서는 뭐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등 어떤 적극적인 중재와 그런 노력들이 있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네. 이제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란에 대한 위협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란 위협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군사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 네. 그리고 또 어떤 국제 여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는 최근 3개월 동안 이스라엘 측에서 대대적인 이런 공격 작전을 하게 되면서 네. 수뇌부의 주요 인물들이 또 이제 제거되면서 맞아요. 사실 네. 조직에 대한 이런 타격이 좀 컸습니다. 이전보다 좀 무력화됐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헤즈볼라의 측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이제 양측이 좀 양보를 하면서 전격적으로 휴전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옹호를 중단하겠다는 미국의 압박이 그 네타냐후 총리의 마음을 돌리는데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뭐 국제사회 이런 뭐 비난 여론이라든가 또는 미국 정부나 이제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를 하게 됐는데 네. 이거는 조금 두고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네. 하마스도 그렇고 네. 휴전을 반복하면서 네. 이제 휴전 계속 중에도 계속. 네, 휴전 중에도 계속 무력 충돌이 있었고 네. 그리고 휴전 합의가 된 이후에도 또 다시 또 그러한 무력 충돌이 재개가 됐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러한 휴전 합의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제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전히 그 불씨는 좀 남아 있다. 완전히 꺼졌다고 하긴 어렵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 헤즈볼라의 이제 휴전 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후보 시절에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24시간 이내에 끝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케이스 켈로그
그 전 부통령 그 국가안보보좌관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 특사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고 그러면 이 분쟁 특사로 지명이 됐으면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예, 2022년 2월 발발한 우러 전쟁이 벌써 네. 두 번의 겨울을 지나서 3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전선은 이제 소강과 공방을 반복하면서 좀 교착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키스 켈로그 전 이제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이제 분쟁 지역 특사로 임명을 하게 됐는데 키스 켈로그라는 인물은 1944년생으로 올해 벌써 나이가 80이고요. 네. 이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네. 미국의 강경 매파 중에 네. 이제 강경파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으로 네. 베트남전에도 참전했었던 참전 용사이기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우러 전쟁에 있어서 그동안에 미국은 이제 군사 무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지만 전쟁 피로감이라든가 또는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여론들을 좀 고려하자면 미국의 어떤 평화 협정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대한 그런 국제사회의 요구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러 전쟁에서의 미국의 어떤 역할 변화가 보여진 것이라 보여지고요. 이러한 미국의 어떤 트럼프 신정부의 출범을 앞둔 네. 어떻게 보면 키스 켈로그가 같은 이런 인물을 중용하면서 네. 어떤 정쟁 종식에 대한 의지 네. 그리고 이런 것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어떤 외교적인 그런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모색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겠다 보여지는데 네. 다만 이 키스 켈로그는 워낙 강경파인지라 네. 대러 정책에 있어서도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던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네. 키스 켈로그 이 특사가 과연 이러한 어떤 우크라이나 정부와 그리고 네. 러시아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국제 정치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를 고려한 네. 그러한 적극적인 어떤 중재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네. 키스 켈로그 이 분쟁 특사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역할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사실은. 자, 이렇게 이제 휴전 합의라든가 종전 이런 게 그러면 이제 방위 산업 측면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예, 사실은 2022년 우러 전쟁 발발 이후에 우리 네. K방산은 역대급 수주 기록을 달성하면서 이제 K방산 르네상스 시대라는 또 수식어가 붙기도 했는데요. 네, 네. 좀 안타깝지만 사실상 전쟁 특수의 여파로 K방산의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좀 비춰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최근에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도 휴전 합의가 되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이제는 휴전 협정에 대한 그런 진전이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우리 K방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장세에 있어서 다소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여겨지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한 3년 동안 그 방산주들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조정도 지금 그런 조정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단 K방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투자 관점에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근데 방산 지금 주요 4대 방산주는 지금 수주 잔고가 지금 100조 원이 좀 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또 우러 전쟁이나 중동 지역에서 전원뿐만 아니라 네. 국제 정세가 지금 최근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방력과 군사비 지출을 늘리면서 네.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방산은 그래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K방산은 여전히 어떤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K방산의 그 4대 방산주가 어디예요?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LIG 넥스원, 그리고 네. 현대로템과 예.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이제 카이가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종식이라든가 전쟁이 끝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휴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트럼프 재집권으로 현재 그 한미 간의 방산 협력이 후퇴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당장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우는 자국 우선주의를 근거로 생각해 보면 동맹국과의 방산 협력보다는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 같은 어떤 자국 중심의 그 방위 산업 공급망 회복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 이제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의 자국의 실리주의를 강조하면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퍼스트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트럼프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네. 당시에 지난 정부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어떤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조금 완화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내다봤는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결국은 이제 2기 트럼프 때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동맹국과의 방산 협력이나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방 국가의 어떤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미국을 주축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들 간의 네. 연대와 공조를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 K방산에는 좀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뭐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제 RDP라고 하는 RDP요? 이제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의 약자인데요. 네. 이제 직역을 하자면 상호 국방 조달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28개 우방국이 네. 이 RDP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RDP 협정 체결국은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진 않았지만 네. 그 협정국에서 생산한 것은 미국 본토에서 생산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마저도 이 RDPA의 협정국으로 이름을 네. 올렸는데 29번째 협정 체결국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유력하게 지금 이름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향후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나 우리 한미 간의 이러한 군사 동맹이 한미 방산 동맹으로 또 더 발전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은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분석되고 또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효율화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가 이 방위 산업에 대해서 그 언급한 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뭐 정부 효율부 장관이라고 해서 내정이 됐는데요. 이 정부 효율부는 이제 새로 신설되는 조직입니다. 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F-35라고 하는 전투기에 대해서 네. 너무 비싼 데다가 뭐 설계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직격탄을 날린 바 있는데요. 네, 네. 트럼프의 가장 또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또 참모이기도 한데 일론 머스크의 최근에 이런 발언이 뭐 방산이나 국방에 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이러한 중요한 국가 방위 산업에 대한 네. 군수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네. 이제 미국의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효율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개혁이 단행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이러한 미국의 주요한 방위 산업에 대한 국방 산업에 대한 그런 관심과 지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나라 있습니다. K방산의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방산 수출이 뭐 몇이라든가 뭐 이런 예. 통계를 보는 그 지표를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가장 인용을 많이 하는 지표를 이제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그러니까 시프리에서 매년 글로벌 이 무기 수출 국가 순위를 또 발표를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현재 9위에 랭크돼 있는데 네. 장차 2027년까지 우리가 향후 어떤 수출 물량이라든가 네. 어떤 그런 이제 분석들을 전망을 보자면 4대 강국에 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기 수출로는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네. 그리고 관련된 무기 기술이나
이런 국방 R&D 관련 기술들은 마찬가지로 전 세계 글로벌 탑 10 안에 이름을 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그 K방산의 최대 장점이 양산 체제를 잘 갖추고 있고 납기를 잘 맞추는 거라면서요. 근데 이제 방위 산업이라는 게 한 번 수출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애프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품의 품질 우수성과 가격 경쟁력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계약 이행에 따른 납기 준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 K방산이 이제 많은 그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러한 무기 산업은 좀 특수한 그런 산업 특징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무기의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우수성만으로는 이제 수출이 잘 된다고 우리가 이제 보장할 수는 없고 네. 어떤 국제 관계에서의 국제 정치, 네. 어떤 동맹 관계나 어떤 외교적 차원에서의 어떤 정부의 노력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업만 혼자 움직일 수 없고 맞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방산 교역 공급망을 꾸려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뭐라고 보세요? 지금 방산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예,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속적인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보여지고요. 하지만 자구적인 방산 업계에서의 이러한 건전한 선순환될 수 있는 방산 생태계 조성에 대한 부분, 결국은 이것은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방산 업계의 자구적인 스스로의 어떤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선순환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산업 생태계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산업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우리 K방산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순환이라는 게 이제 무기를 생산하고 또 후속 지원하고 또 추가 수출로 이어지는 그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생태계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인 게요. 그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어제 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그 국회 뭐죠?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그 비준안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렇게 한 거죠? 예,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시절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은 이제 어떤 외교의 이제 안보에 있어서는 무임승차하는 국가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면서 당시 방위비 분담금이 한 해에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하던 것에서 네. 5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 청구액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유세 현장에서는 13조 원이라고 하는 정말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좀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정부에서 미국 행정부와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네. 이제 8.3% 이제 인상한 2025년 이제 내년이 아닌 내후년에 8.3%의 이상 인상안으로 결정이 되면서 2026년부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방위비 분담금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4%대에서 이제 캡을 씌워서 네.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어떤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증액에 대한 부분을 네. 이제 다소 이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위비 협상안이 타결이 됐는데 네. 결국은 트럼프 취임 전에 네. 우리 국회에서도 이러한 비준을 조금 서두름으로써 트럼프 리스크라고 할까요? 네.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리고 네. 또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그러니까 국회 정부가 비준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이제 맞습니다. 국회에서 그 이제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으니까 2026년부터 30년까지는 지금 조금 인상되는 걸로 묶여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서두르고 있다 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방산업체 아까 뭐 얘기는 하셨습니다만은 그 방위 산업에 대해서
단기,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해주신다면은요, 끝으로. 결국은 이러한 어떤 글로벌 무기 공급의 어떤 GVC라고 하는 글로벌 무기 공급망에 있어서 한미 간에 이제 그동안의 어떤 군사 동맹에 그치던 것에서 이제는 한미 방산 동맹으로서의 네. 그런 가능성이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은 트럼프 2.0 시대에 있어서 네. 우리 방위 산업은 앞으로 미국과의 그러한 방산 협력에 대한 그런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략적 안보 파트너로서의 그런 지위와 그리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길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을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한 주간 주택시장 먼저 좀 살펴볼까요? 11월 4주차 한국 부동산원 통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서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0.04%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지난주가 0.06%였는데요. 상승률이 상승률입니다. 네. 0.04%면 조만간에 이제 0% 보합으로 갈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12월 중에 아마 0% 보합 찍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뭐 이제 가속력으로 달리다가 이제 멈출 때가 다가온 것 같고요. 그나마 강남이 0.13%, 서초구가 0.09%인데 두나 속도를 보자면 강남도 0.19%에서 0.15에서 0.14%까지 내려왔으니까 강남도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은 뭐 0.01% 지금 0% 보합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 지역들도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방은 마이너스 0.05%, 지난주가 마이너스 0.04%니까 지방도 덩달아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매매 수급 지수 보면 이제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00이 네. 넘어가게 되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100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21주 만에 이제 99.9, 100 아래로 내려왔고요. KB 지수 보더라도 역시 100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출 규제 영향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제가 어제 네. 노원구에 이제 임장 다녀왔는데요. 아, 네. 노원구 임장 다녀왔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서울 강남 쪽보다도 더 많이 얼어붙어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야기 들어보면 강남 쪽은 이제 대출 규제를 해도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또 필요한 분들이 살 수는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의 아파트들은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네. 규제가 나오니까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굉장히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출 규제 영향이 서울 중심부보다도 외곽이나 경기도, 지방, 수도권 지역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뭐죠? 내년 상반기 집값이 오를 거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이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동산 예. 알리사에서 전국에 1,306명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025년 내년 상반기에 집값 올라갈까 내려갈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상승 전망이 32%. 하락 전망이 25%. 상승이 살짝 높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전분기에 조사했을 때는 상승 전망이 35.4%였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 전망이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락보다는 상승이 많다.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네. 상승 전망 왜 상승으로 전망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핵심 지역에 뭐 한강벨트, 강남 쪽에 또 지방에서 볼 때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사고 있다. 분양시장 활성화, 분양가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네. 내년도 우리가 사실 내년 상반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하면 현재 분위기가 반영이 되거든요. 현재 분위기가 좋으면 내년에도 올라간다는데 많은 베팅을 하는 거고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면 반영이 되는데 지금 나오는 요소들을 보면 모두 올해 반영된 요소들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내년 집값이 또 이렇게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문조사는 이렇게 나왔고요. 또 하락 전망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역시 대출 규제 영향 가장 많은
요소로 꼽았습니다. 대출 네. 규제 때문에 집값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금리 부담이라든지 가격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아마 설문조사 다시 하면 상승 전망이 좀 더 내려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은에서 예상을 깨고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좀 좋지 않다고 보는 것 같은데 금리가 내려가면은 일단 부동산 시장엔 호재인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은 또 부동산 시장엔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하고 집값은 반비례 관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금리가 0.5%포인트 떨어지게 되면 집값은 1%포인트 오른다라는 게 일반적인 논리인데 이게 사실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변수가 있고 네. 정책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맞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집값은 상승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출 규제와 대출 금리인데 네. 한국은행이 3.5에서 3.25, 3%까지 내려왔는데 은행 창구의 대출 금리는 여전히 뭐 요지부동 계속 올라가는 오히려 대출 규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앞서서 이제 반비례 관계라고 했는데 전제 조건은 경제라는 큰 틀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가 살짝 어려운 거는 괜찮은데 네. 경제가 매우 어렵다면 문제가 되는데 한국은행이 2달 연속으로 내렸거든요. 2달 연속으로 내린 게 15년 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2달 연속으로 내렸었는데 지금 또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수출도 요즘 힘들고요. 내수도 어려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오죽하면 2차례 연속으로 내렸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마냥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저녁 무렵에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됐다는 그 속보가 막 나오더라고요. 네. 어느 단지가 선정이 됐는지 일단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36,000호 정도 5개 네. 신도시에서 36,000 13개 구역에 35,000호 정도 35,897호가 선정이 됐고요. 당초 계획은 26,000호에서 많게는 39,000호까지라고 했는데 네. 36,000호 정도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원래 계획보다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을 보면 분당에서는 3개 구역 한 10,000호, 1,948호가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 생각과는 살짝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면 네. 분당에는 지하철역이 야탑역이 있고 임해역이 있고 네. 서현, 수연, 순회, 정자, 미금, 오리역이 오리. 있거든요. 이렇게 6개 역이 있는데 네. 뭐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구역별로 북부에 하나, 시범단지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기준표가 있거든요. 어. 동의율이 몇 %냐, 네, 네. 주차장이 어떻게 되느냐, 네. 기부 체납을 얼마나 하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골고루 안배가 되기보다는 이제 특정 지역 단지에 이렇게 좀 많이 몰리게 되는데 네. 시범단지에서 다 나왔습니다. 샛별마을 동성하고요, 양지마을 금호, 시범단지 우성이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네.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백송마을, 후곡마을, 강촌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현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네. 또 좀 약간 반발하는 단지들도 좀 나온다고 하고요. 네. 점수표를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왜 점수표를 공개 안 하느냐, 우리가 네. 왜 떨어졌느냐고 지금 강력한 반발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선정은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검 승부는 이제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른 곳의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신들이 이제 그 정비계획안을 만들고 뭐 추진위 조합 결성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 건데 이 선도지구 선정하는 이런 5개 일기 신도시 이 지역들은 이 선도지구 안에 선정되지 않으면 다른 단지들은 먼저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아. 이게 구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좀 여기 제시를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나머지는- 선도지구가 지정이 돼야 되는데 네. 당초 계획은 이제 매년 지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네.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정부가 살짝 뉘앙스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2차부터는 주민이 제안하면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네. 속도가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로드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점수표로 하지 말고 네. 그냥 1차는 여기, 2차는 여기, 3차는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좀 제시해 준다면 반발은 있을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선정되지 않은 단지들은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진행될지 결국에는 사업성이잖아요. 사업성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선도지구 지정됐다고 해서 이 단지가
정부 계획처럼 정부 계획은 2027년에 착공 이주.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주를 해야 아이고 됩니다. 내년 곧 2025년인데요. 2년 만에 이주가 가능합니까?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주해야 2027년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원칙적인데 정부 목표를 보면 내년 상반기에 구역 지정하고 2026년에 뭐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2027년에 주민들이 착공 동의를 들어가겠다. 했으니까 패스트트랙으로 빨리빨리 해서 막 이렇게 좀 절차를 그렇진 간소화시키거나 빨리 않습니다. 해주면은 다 그때 동의해서 나갈까요? 전 잘 모르겠어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네. 동의율과 지금 선도지구 지정의 동의율과 네. 재건축 동의율은 다른 개념이고요. 네. 나중에 이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조합 설립을 해야 되고요. 시행사 선정이 조합 설립입니다. 조합 네. 설립해야 되고요. 시공사 선정해야죠. 사업 시행 계획, 건축 심의 받고 조합원 분양 신청도 받아야죠. 네. 관리 처분 받아야죠. 그 다음에 이주하게 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진행하면 15년 정도 소송이 안 걸리고 네. 문제가 없다면 15년 정도 걸리는데 아무리 패트트랙을 해도 이렇게 네. 빨리 진행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단지에 어려워. 똑같은 평형이 있어도 힘든데 힘들죠. 여러 평형이 이렇게 섞여 이건 또 있거나 통합 재건축이거든요. 아, 단지가 통합이에요? 그렇죠. 여러 개 단지들이 뭉쳐 있기 어. 때문에 단지별로도 또 용적률과 뭐 이런 것도 용적률. 다르고 그러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한쪽에서 하자라고 하면 저쪽에서는 야, 정부가 하라 그런다고 할 수 있는 야 일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같이 하기로 했는데 같이 하자. 다른 쪽은 야 우리가 용적률이 더 낮은데 네. 왜 추가 분담금이 같이 나오느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뭘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도지구로 선정을 해서 특별 장비 구역이 그렇죠. 되면 뭘 해준다는 거예요, 정부가요? 제가 볼 때는 아주 확실한 내용보다는 학교 네. 문제 사전에 좀 해소해주겠다. 분담금 산출하는 걸 지원해주겠다. 동의 방식을 전자 방식으로 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 아, 네. 그리고 12조 원 정도의 미래도시 펀드 조성해서 자금 지원 좀 해주겠다. 네. 협력체 구성해서 분쟁이 생기면 좀 조정을 해주겠다. 설명회 같은 거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자꾸 웃으시니까 정부가 제시한 목표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정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가 제가 나요. 15년 정도 걸린다고 한 게 네. 소송이 안 걸리고 분쟁이 없을 때 15년 정도 걸리고요. 분쟁이 네. 생기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2027년에 착공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2037년에 착공 들어가도 베스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37년이요, 27년이요. 2037년. 제 생각입니다. 10년 그래서 뒤 10년 더 걸려도 정부 되면은 저는 계획안보다.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아마 이주하는 데만 2, 3년 걸리거든요. 네. 이주가 2, 3년. 일단 어디로 이사 갈지 그 살던 권역 내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주단지 대책은 이제 다음 달에 발표를 아, 한다고 네,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처럼 진행이 된다면 만약에 2027년에 정말 착공이 들어간다면 네. 지금 이주해야 되잖아요. 주변에 아마 전세 가격, 매매 가격 폭등이 일어날 것 같고요. 네. 이주 대책이라는 게 갑자기 아파트를 36,500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주변 단지들이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네. 작년에 분당의 정자역 앞에 느티마을 3차 단지가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주를 했는데 분당의 전세 가격이 껑충 올라갔습니다. 한 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해도 껑충 올라가는데 이렇게 분당에서만 11,000호 정도, 10,000세대가 넘는 단지들이 진행하게 된다면 주변의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네. 빨리 진행해도 문제고요. 늦게 진행해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네. 복합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분양권 손피 거래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 하던데 손피 거래를 어떻게 하는 건데 폭탄을 맞는다는 건지요? 손피 거래가 네. 이제 손에 손해보고. 남는 프리미엄이거든요. 아, 그럼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만피가 하고 다르군요. 제가 예를 네. 들어보겠습니다. 12억에 분양을 받은 네. 분양권을 17억에 팔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양도세율이 66%가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5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네. 3억 2,800만 원의 양도세를 내 손에. 예를 들어서 제가 팔았다면 제가 내야 되는데 네. 분양권이 희소하다 보니까 네. 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3억 2,800을 우리 앵커님이 산다면 네. 이것까지 지불해주면 제가 팔고 안 해주면 난 안 팔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하는 실제로 3억 2,800을 더 주고 사는 더 거잖아요. 주고 사는 거죠. 그게 그럼 손피 17억이 거래입니다. 아니라 3억 거의 20억 주고 사는 거, 20억 아니요. 넘게 주고 사는 셈이 되는 그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네, 그럼 사는 양도 사람이- 차익 입장에서는 네. 8억 2,800이 남으니까 네. 8억 2,800에 대해서 양도세가 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 부담이 5억 4,500이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국세청은 이거 안 돼.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양도세를 계속 부과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남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과해서 결국에는 제로가 될 때까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다운 계약이 생기겠죠. 네. 다운 계약이 생기면 다운 계약하면은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우리 네. 특별 단속할 거니까 네. 다운 계약도 하지 말고 손피 거래도 하지 말고 네. 정상적인 거래하라는 강력한 세금은 남는 거에서 시그널입니다.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좀 과욕을 부려서 나중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